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 그 네 번째 이야기. 유령은 천천히 엄숙하고도 조용하게 나타났다. 유령이 다가오자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었다. 유령은 주변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온몸을 검은색 망토로 덮어쓰고 있어서 앞으로 뻗은 한쪽 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손이 아니었다면 어둠 속에서 유령의 모습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까이 온 유령을 보니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했으며 그가 풍기는 신비하고 경건한 분위기 때문에 스크루지는 저절로 경외감이 일었다. 그러나 유령이 말 한마디 않고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스크루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님을 뵙고 있는 겁니까? 유령은 말없이 앞쪽을 가리킬 뿐이었다. 스크루지는 다그치듯 물었다. 유령님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환상을 제게 보여주실 건가요? 맞죠? 유령이 고개를 끄덕인 듯 망토의 윗부분이 잠깐 흔들리며 주름이 잡혔다. 스크루지가 얻은 대답은 그뿐이었다. 스크루지는 이제 유령과 동행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여겼는데 침묵하는 유령 앞에서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서 도저히 그 유령을 따라 나설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것을 본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기운을 차릴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멈춰섰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어디를 보아도 크고 시커먼 물체와 기괴하게 뻗은 한쪽 손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검은 망토 속에 감춰진 두 눈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니 두려움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다. 스크루지는 소리쳤다. 미래의 유령님, 당신은 제가 만난 어떤 유령보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착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고 싶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유령은 대꾸가 없었다. 그저 내뻗은 손으로 앞을 가리킬 뿐이었다. 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어서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다가올 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스크루지는 유령 망토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마치 망토 그림자에 실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갑자기 도시의 건물들이 쑥쑥 올라와서 그들을 에워싼 느낌이었다. 아무튼 그들은 시내에서도 가장 번화가에 있는 사업가들로 북적대는 금정거래소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스크루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 그대로 주머니에 든 동전을 짤랑거리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가 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대기도 했다. 또 이따금씩 시계를 꺼내어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고급 금도장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도 있었다. 유령은 사업가들 몇 명이 모여있는 자리로 갔다. 유령의 손이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스크루지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턱살이 두둑한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아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저 그 노인네가 죽었다는 말만 들었죠. 언제 죽었답니까? 다른 남자가 물었다. 어젯밤이라고 하더군요. 왜 죽었답니까? 그 노인네 절대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남자가 큼직한 담배갑에서 코담배를 한 줌 꺼내면서 물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첫 번째 남자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럼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한답니까? 얼굴이 붉으려한 남자가 물었다. 그 남자의 코끝에 달린 혹이 칠면조 목에 늘어진 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턱살이 붙은 남자는 하품을 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노인네가 소속된 조합에 기속되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 이 말에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장례식은 초라하게 치러질 겁니다. 도대체 아무도 장례식에 갈 생각을 하는 이가 없으니 우리가 조문단이라도 만들어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코끝에 혹이 달린 남자가 말했다. 점심이라도 해결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나를 가게 하려면 뭔가 먹여줘야 할 거요. 또다시 웃음바라가 되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무관한 사람이 되겠군요. 난 검은 장갑도 싫고 점심도 싫으니 말이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간다면 나도 가겠소나이다. 하긴 내가 그 노인네하고 그나마 가장 친하게 지냈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길에서 만나면 멈춰 서서 인사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럼 일들 보세요. 이야기하던 사람이나 듣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다른 무리에 끼어들었다.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스크루지는 유령이 설명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유령은 다시 거리 쪽으로 스르르 움직였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그 두 사람을 통해 궁금증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두 사람은 스크루지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큰 부자였고 성공한 사업가들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내심 꽤 노력을 한 터였다. 물론 사업적인 면에서였다. 순수하게 사업적인 면에서.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이 인사하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예, 선생님께서도 잘 지내시죠?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그거 참, 그 말라깽이가 이 사람은 스크루지를 비슷한 발음이 나는 스크래치로 일부러 바꿔서 말하는 것이다. 결국 끝장이 났던데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날씨가 꽤 춥죠. 크리스마스에 알맞은 날씨죠. 선생님께서는 스케이트를 안 타시죠, 아마? 예, 안 탑니다. 전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와 헤어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스크루지는 처음에 유령이 이 사소한 대화들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는데 곧 거기에는 뭔가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옛 동업자인 제이콥 말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리는 없었다. 그건 이미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고 이 유령은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대화가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유령이 보여지는 장면 속에는 자신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자기가 들은 말들과 본 장면들을 빠짐없이 가슴속에 새겨두었다. 특히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면 잘 지켜볼 생각이었다. 미래의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궁금증을 풀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환영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즐겨 서 있던 구석자리에는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시계는 평소에 자신이 일하는 시간이었는데 말이다. 거래소의 문으로 밀려 들어오는 군중들 속에도 자신을 닮은 모습은 없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에 지금부터 보는 환영 속에서 새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스크루지 곁에 있는 유령은 여전히 침묵한 채 한 손을 내뻗은 어두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스크루지가 화들짝 정신을 차렸을 때 유령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 몸이 덜덜 떨렸고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붐비는 대로를 떠나 으슥한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곳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스크루지도 익히 들은 바 있지만 여태껏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골목은 비좁고 불결했으며 가게와 집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길에는 헐벗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악취나는 골목길들이며 사람들이 토해낸 역겨운 오물들이 굴다리 밑의 모습은 시궁창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방에 범죄와 매춘과 빈곤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 악명 높은 빈민굴 깊숙한 곳에 비스듬히 처마를 내어 만든 야트막한 지붕을 가진 가게가 하나 있었다. 입구가 튀어나와 있는 그 가게에는 고철과 넝마, 빈병, 뼈다귀, 고기 부스레기 등 잡동사니를 거래하는 곳이었다. 가게 안엔 녹슨 열쇠, 못, 쇠사슬, 돌적이, 연마기, 온갖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꼴사나운 넝마더미와 지방덩이, 뼈다귀들이 쌓여있는 무덤과도 같은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캐묻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듯했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물건들 틈바구니 낡은 벽돌 난로 곁에는 나이가 70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곰팡내 나는 넝마들을 줄에 널어 찬 기울을 막는 커튼으로 삼은 채 구석에 틀어박혀서 편안하게 파이프 담배를 뻐끔대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류령이 그곳으로 들어서는 순간 묵직한 꾸러미를 든 여자 하나가 살금살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또 이어 다른 여자가 비슷한 꾸러미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바로 뒤에는 빛바랜 검정 옷을 입은 사내가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다. 놀란 것은 파이프를 문 영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즐겁한 표정이었는데 잠시 후에는 한 번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맨 처음에 온 여자가 말했다. 파출부가 제일 먼저죠. 세탁부가 그 다음이고 장의사가 세 번째예요. 조영아님, 이 기막힌 우연을 좀 보시죠. 꼭 우리 셋이 미리 짜고 이렇게 만난 것 같구려. 조영감은 입에서 파이프를 빼며 말했다. 우연히 만난 양이면 여기보다 적당한 곳이 없지. 안으로 들어와요. 자네는 제지처럼 드나들던 곳이고 두 사람도 남 모르는 처지는 아닐 텐데 뭘. 잠깐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오리다. 원 빌어먹을 문짝이 말을 들어야지. 이놈의 돌적이만큼 녹슨 새부치는 내 가게를 다 뒤집어도 없을 거요. 하긴 뼈다귀 중에는 내 뼈다귀가 제일 오래 묵은 뼈다귀지. 우리에겐 이게 천직이지. 손발이 척점 맞잖아. 자, 어서 거실로 들어갑시다. 거실이라곤 한 곳은 넝마 휘장 뒤쪽인 빈자리였다. 영감은 지팡이로 난로에 불을 쑤셔놓고 램프의 심지를 돋았다. 그러는 동안 좀 전에 수다를 떨었던 여자는 꾸러미를 바닥에 내등댕이 치고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뭐가 어떻다는 거야. 들벗대. 누구든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는 거야. 그 영감탱이도 늘 그랬잖아. 여자가 말했다. 맞는 말이야. 그 노인네보다 지독한 이는 없었지. 세탁부가 말했다. 그러니까 겁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힐끗거리도 없단 말이야. 이 옆에 내야. 우리가 서로 꼬투리 잡는다고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겠어? 딜버덱과 남자는 그 말에 환호하며 맞장구 쳤다. 아무렴 그럴 리가 있나. 그럼 됐어. 이따위 몇 개 없어졌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죽어버렸는데 안 그래? 맞는 말이라니까. 그 고약한 영감이 죽고 나서도 제 물건들이 그래도 있길 바랬다면 왜 살아있을 때는 남들처럼 하지 못했대? 그랬다면 죽을 때 누구라도 와서 돌봐줬을 거 아니야. 혼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영감탱이는 천벌을 받을 거야. 딜버덱이 말했다. 난 더 끔찍한 벌을 받기 바랬다고. 조영감, 저 보따리나 풀어봐요. 얼마나 쳐줄 것인지 보세요. 속일 생각일랑 말아요. 내 보따리를 먼저 풀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날 것 없다고요. 여기서 만나기 전에는 다른 쓸만한 물건들을 슬쩍 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 죄랄 것도 없다오. 어서 풀어보기나 해요.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은 그녀의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검정 옷을 입은 사내가 불쑥 나서서 자기 보따리를 먼저 풀어놓았다. 별것 아니었다. 도장 두억에 연필꽂이 하나, 커프스 단추 하나, 변변찮은 브로치 한 개가 전부였다. 하나씩 들여다보고 감정해서 물건마다 값을 매겨 벽에다 분필로 적어 나가던 조영감은 더는 닿을 물건이 없자 그 값을 모두 합했다. 이게 자네 몫일세. 날 끓는 물에 넣는다 해도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네. 자, 다음은 누구 차례지? 딜버덱 차례였다. 보따리에서 침대 시트, 수건, 옷가지 몇 벌, 구식은지 찻숟가락 2개, 각설탕 집게 하나, 장아 몇 켤레가 나왔다. 그 여자의 물건 값도 똑같은 식으로 벽에 썼다. 조영감이 말했다. 아무래도 난 여자들에게 너무 후하단 말이야. 그게 내 약점이야. 그 때문에 손해가 많지. 자, 당신 물건값이야.
단 1펜이라도 더 쳐달라고 조르거나 따지고 들면 너무 후회했던 걸 후회하고 당장 반 크라운을 깎아버릴 테니 그리 하시오. 이제 내 보따리를 풀어보시구려.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조용감은 무릎을 꿇고 앉아 꽁꽁 묶은 매듭을 풀고는 둘둘 말린 크고 묵직한 검은 천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침대 커튼이잖아. 첫 번째 여자는 팔짱을 낀 채 낄낄거리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맞아요. 침대 커튼. 설마 그 영감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이걸 고리까지 모조리 떼온 건 아니겠지? 왜 아니겠어요? 그랬다오. 이런 부자가 될 팔자로군. 틀림없이 부자 되겠어. 손만 뻗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그따위로 살았던 영감탱이 때문에 포기할 내가 아니죠. 저런 담요에 기름 떨어지지 않겠어요? 여자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 영감이 덮던 담요요? 그럼 누구 담요겠어요? 이미 죽은 영감탱이가 담요 없다고 감기에 걸릴 꼴도 아닌 텐데. 설마 전염병으로 죽은 건 아니겠지. 조영감은 일선을 멈추고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따위 물건들 때문에 그 영감탱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 이 셔츠 좀 살펴보시구려. 그래도 구멍난 곳은 고사하고 실밥 터진 곳 하나 없답니다. 이 영감탱이 옷 중에서 제일 멀쩡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버려졌을 테지. 버려지다니 무슨 소리야? 조영감이 물었다.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영감이 이걸 입고 묻혔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가 이 좋은 걸 그 영감한테 입혀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로 벗겨냈죠. 그런 데는 무명이면 제격이지. 시체 싸는 데에는 무명이 최고라고요. 무명에 쌓였다고 그 영감 얼굴이 더 취해 보이는 것도 아닐 테고. 스크리지는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들은 흐릿한 램프 불빛 아래에서 도둑질해온 물건들을 둘러싸고 앉아있었다. 스크리지는 혐오감과 증오심이 끌어올라 견딜 수 없었다. 설사 시체를 팔아먹는 악마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끔찍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조영감이 금고 대용으로 쓰는 면가방을 꺼내어 각자에게 물건값을 치르는 사이에 첫 번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결국 그 노인의 마지막이 이런 거였군. 살아생전에 누구 하나 얼씬도 못하게 하더만 죽어서는 우리 돈벌이가 되어주는군. 스크루지가 온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말했다. 유령님 알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나 역시 이 불행한 남자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는 뜻이군요. 지금까지 제 삶이 저런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맙소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스크리지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순간 느닷없이 장면이 바뀌면서 하마터면 어느 침대 모퉁이에 부딪힐 뻔했다. 커튼도 시트도 다 벗겨진 침대 위에는 낡아빠진 무명 이불에 쌓인 물체가 누워있었는데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척 보면 그것이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은 몹시 어두웠다. 누구의 방인지 알고 싶은 욕심에 스크루지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 바깥에서 들어온 희미한 빗줄기가 침대 위를 비추고 있는 가운데 물건은 모조리 도둑맞은 채 지켜주는 이, 울어주는 이, 돌봐주는 이 하나 없는 시신이 홀로 누워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힐끗 보았다. 유령의 손이 곧바로 시체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신을 싸고 있는 천이 엉성해서 스크루지가 조금만 손을 대도 시신의 얼굴이 금방 드러날 듯했다. 스크루지는 힘든 일도 아니니 슬쩍 천을 떠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다. 하지만 곁에 서 있는 유령에게 저항할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크루지에게는 그 천을 감당할 힘도 없었다. 냉혹하고 차디찬 죽음이여. 여기에 그대의 재단을 차리고 그대가 뜻한 바대로 두려움의 옷을 입히라. 이곳은 그대의 영역이니 그러나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누리던 이의 머리에는 단 한 올의 머리카락도 너희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조금도 추하게 만들 수 없으리라. 그 손은 무거워서 놓으면 그만 떨어지고 마는 손이 아니오. 심장과 맥박은 정지해 있지 않다. 그 손은 후하고 인자하고 진실했으며 그 심장은 용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맥박은 사람다운 이의 맥박이었다. 쳐라, 환영이여, 쳐라. 그리하여 그 상처에서 선행이 샘솟아서 이 세상에 불멸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지켜보라. 아무도 스크루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스크루지가 침대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던 것이다. 스크루지는 죽어있는 저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탐욕일까? 어려운 거래일까? 골치 아픈 걱정거리일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저 사람이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된 이유였는데 말이다. 시체는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있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전에 이러저러한 일로 은혜를 입었다고 문상을 하러 오는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고양이들만 문을 긁어대고 난로벽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렸다. 이 주검이 놓여 있는 방에서 놈들이 왜 그렇게 보채는지 스크루지는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님, 이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군요. 여길 떠나서라도 여기서 얻은 교훈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이제 그만 떠나주시다. 유령은 곧게 뻗은 손가락으로 여전히 시체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유령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럴 힘이 없다고요. 그러자 유령이 다시 스크루지를 바라보는 듯했다. 스크루지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 도시에서 저 남자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감정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제게 보여주십시오. 유령님, 제발요. 유령은 스크루지 앞에서 망토 자락을 날개처럼 펼쳤다가 다시 걷어들었다. 그러자 햇살이 환히 비치는 방이 나타났는데 어떤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 그 부인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듯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벽시계를 올려다보기도 했다. 바느질을 해보려 했으나 손에 잡히지 않는 듯했고 심지어 아이들의 노는 소리도 신경을 긁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남편을 맞았다. 남편은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세상사에 지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숨겨둔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다만 그런 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끄러운 듯 기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자는 난로가의 식탁 앞에 앉았다. 식탁에는 부인이 그를 위해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동안 침묵하던 부인이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어떻게 되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는 듯 말했다. 부인은 남편이 대답하기 편하도록 재촉하며 물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요. 그럼 아주 끝난 건가요? 아니, 아직 희망은 있어, 캐롤라인. 희망이 있다고요? 하긴 그 영감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준다면 희망이 있겠죠. 만에 하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봐야겠죠. 부인의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마음을 먹기에 너무 늦었어. 그 영감이 죽었거든. 남편이 말했다. 온순하고 인내심이 많은 부인은 그 순간 자기의 진심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의 속마음은 그의 죽음이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쥐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부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영감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야말로 부인의 본심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러 갔을 때 웬 여자가 술에 취해 나에게 했다는 그 말이 맞았던 거요. 난 그때 그 여자가 나를 따돌리려고 꿈에 댄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요. 그 영감은 심하게 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요. 그럼 우리 빚은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나요? 나도 모르겠소. 채권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겠지. 만약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새로 나타난 채권 인수자가 더 지독한 사람이라면 우린 정말 운이 없는 거지. 그랬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 곁에는 이야기를 듣느라고 얌전히 앉아있던 아이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일단 얼굴이 환해졌다. 한 남자의 죽음이 이 집에 행복을 가져온 것이다. 그 남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애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쁨이었다. 스크루지의 요청에 유령이 보여준 감정의 표현은 바로 그 기쁨이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제발 한 장면만이라도 좋으니 그 남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유령님. 그렇지 않다면 그 남자가 누워있는 그 어두운 방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낯익은 몇 개의 거리를 지났다.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스크루지는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볼까요? 여기저기 기웃거렸으나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유령과 스크루지가 도착한 곳은 가난한 복 크레치트 집이었다. 스크루지도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그 집에는 부인과 자녀들이 난로가에 둘러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늘 시끄러웠던 어린 크레치트 남매도 한 귀퉁이에 동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서 피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터는 책을 펴들고 있었다. 어머니와 딸은 바느질을 하느라 쉬지 않고 손을 누르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다. 집안 전체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아이들을 들어 그들 가운데 세우셨도다. 스크루지가 어디서 이런 구절을 들어보았던가. 꿈속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다. 그건 유령과 함께 스크루지가 문턱에 들어섰을 때 청년이 읽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을 계속 읽지 않는 걸까?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천 색깔 때문에 눈이 아프구나. 천 색깔 때문이라고? 검은색? 아, 그렇다면 가엾게도 꼬맹이 팀이. 이제 좀 나아졌다. 촛불 아래에서 일을 하니까 눈이 침침하구나. 이런 침침한 눈은 너희 아빠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돌아오실 시간이 됐지? 크레치트 부인이 말했다. 지났죠. 요즘은 퇴근하시는 아빠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지신 것 같아요, 엄마. 피터가 책을 덮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또다시 침묵했다. 이윽고 크레치트 부인이 말했다. 어깨에 꼬맹이 팀을 목말 태우고 걸어오실 땐 아주 빠르셨지. 한 차례 덜음거리긴 했지만 무척 침침하고 활기찬 목소리였다. 피터는 목청을 높였다. 예, 저도 알아요. 자주 그러셨죠. 우리도 알아. 다른 아이들도 소리쳤다. 모두들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손을 부지런히 놀렸다. 꼬맹이 팀이 워낙 반가워했었지. 그리고 아빠 팀을 무척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또 무거운 줄 모르셨을 거야. 아빠 오셨나 보다. 부인은 서둘러 남편을 맞으러 나갔다. 몸집이 작은 봅은 긴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외투가 없는 가엾은 봅에게 이 목도리는 꼭 필요했다. 난로 위에는 찻주전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식구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봅의 시중을 들려고 애썼다. 꼬마 크레치트 남매는 아빠의 무릎에 올라앉아서 아빠의 양쪽 뺨에 자기들의 조그마한 뺨을 비벼댔다. 마치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봅은 아이들과 기운차게 어울려 놀았고 가족 모두에게 유쾌한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바느질감을 보고도 부인과 딸이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다고 칭찬했다. 이런 속도라면 일요일이 되기 전에 다 끝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일요일이라고요? 그럼 당신 오늘 거기에 가봤군요? 부인이 물었다. 그랬어. 여보, 당신도 함께 갔으면 좋았을걸. 곳이 얼마나 푸른지 당신이 봤다면 틀림없이 좋아했을 거요.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도 자주 가볼 수 있겠지? 난 일요일마다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오. 아, 그 꼬맹이 녀석. 봅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봅은 차마 눈물 없이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헤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봅은 거실을 빠져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아이의 침대 곁에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그 의자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가엾은 봅은 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아이의 조그만 뺨에 입을 맞추었다. 봅은 자기 가족에게 닥친 슬픈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한결 밝아진 마음으로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은 난로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와 딸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봅은 가족들에게 스크리지 조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크레치트는 자기가 이제껏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그 조카가 보기 드물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약간 침울해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었다. 하도 부침성 있게 묻기에 나도 모르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지 뭐야.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군요. 크레치트 씨, 어진 부인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소. 뭘요? 크레치트 부인이 물었다. 당신이 어진 부인이라는 것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요. 피터가 말했다. 봅은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를 말 한번 잘했다. 그래,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지. 그 양반은 어진 부인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더니 명함을 꺼내주면서 이곳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말하더군. 그 양반이 우리에게 딱히 뭘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그 사람 꼭 우리 꼬맹이 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석해 했다오. 참 좋은 분이시군요. 크레치트 부인이 말했다. 여보, 당신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다면 확실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요. 내 말은 그 양반이 피터한테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지. 피터, 아빠 말씀 잘 들어두어라. 크레치트 부인이 말했다. 그럼 오빠는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리게 되겠지? 두 딸 중 하나가 소리쳤다. 장난하지 마. 피터는 씩 웃으며 대꾸했다. 봅이 말했다. 허튼 소리 아니야.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우리 가족들도 서로 헤어질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언제 어떤 이별을 맞게 되더라도 우리는 가엾은 꼬맹이 팀을 우리 가족이 첫 번째로 맞은 이별을 결코 잊지 않을 거다. 그렇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아빠.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소리쳐 대답했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얘들아, 꼬맹이 팀이 아주 어린 애였는데도 얼마나 참을성이 많고 착한 애였는지 잘 알고 있지? 그러니 꼬맹이 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식구들은 또다시 소리 높여 외쳤다. 봅 크레치트는 말했다. 그래, 그래. 이 아빠 마음이 아주 뿌듯하구나. 크레치트 부인이 남편에게 입을 맞추자 딸들도 따라서 입을 맞추었고 꼬마 크레치트 남매도 입을 맞췄다. 피터는 아빠와 악수를 나눴다. 꼬맹이 팀의 영혼이여, 내 어린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님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 이제 말씀해 주시죠. 아까 본 그 시체는 누구였습니까?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아까 보았던 사업가들이 모인 장소로 날아갔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른 시간인 듯 했다. 하긴 스크루지가 보는 광경들은 모두 미래에 속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순서는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스크루지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령은 조금도 쉬지 않았다.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는 듯 앞으로만 나아갔다. 스크루지가 잠깐만 멈춰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기만 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지금 우리가 재빨리 지나가고 있는 저곳에 제가 평생을 일했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기 건물이 보이는군요. 미래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유령은 멈추어 섰다. 그러나 그의 손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소리쳤다. 건물은 저쪽인데 왜 다른 곳을 가리키십니까? 그러나 비정한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재빨리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무실은 아니었다.
가구도 자기가 쓰던 것이 아니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다. 유령의 손가락은 여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크리지는 다시 유령에게로 돌아갔다. 스크리지는 자신이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면서 묵묵히 유령을 따라갔다. 그들은 어느 철문 앞에 다다랐다. 스크리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교회에 딸린 묘지였다. 이제 곧 이름이 밝혀질 그 비참한 사내가 묻힌 곳이리라. 참으로 대단한 장소였다. 집들에 둘러싸인 곳,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먹고 자란 풀들이 우거진 곳, 너무 많이 묻힌 송장으로 숨이 탁탁 막히는 곳, 참으로 대단한 곳이었다.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 서서 손으로 무덤 하나를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유령의 태도는 여전히 처음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스크루지는 유령의 엄숙한 모습 속에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의식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당신이 가리키는 쪽으로 다가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 모든 환영들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그러나 유령은 말없이 그 무덤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스크루지는 말을 이었다. 인생의 행로는 그 종착지를 예견할 수 있는 법이지요. 묵묵히 그 길을 간다면 예정된 종착지에 닿게 되겠지요. 하지만 길을 벗어나면 그 종착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영들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유령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벌벌 떨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무덤 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그 방치된 무덤 앞에 놓인 비석에서 자신의 이름을 읽었다. 에베니저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침대, 누워있던 그 사내가 바로 저였습니까? 유령의 손가락은 스크루지를 가리키다가 다시 무덤 쪽으로 되돌아갔다. 안 돼! 유령님, 안 됩니다. 제발 이건 안 돼요!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유령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유령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겠지만 이제 이런 인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게 희망이 없다면 왜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처음으로 유령의 손이 조금 떨리는 듯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자비로우신 유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라도 제가 제 삶을 산다면 당신이 제게 보여주었던 환영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자비로운 손이 이제 마구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정신을 품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님이 품 안에서 살 것입니다. 새 유령님이 주신 교회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살 것입니다. 절대로 유령님들이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불에 이 비석 위에 쓴 글씨를 지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는 고통 속에서 유령의 손을 움켜잡았다. 유령은 그 손이 뿌리치려고 했으나 스크루지는 어찌나 간절한 심정이었던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러나 유령은 아직 스크루지보다 기운이 셌고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다. 스크루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청하기 위해 두 손을 모아쥐었다. 그때 유령의 망토가 차츰 변해갔다. 점점 오그라든 망토는 아주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침대 기둥으로 변해버렸다.